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3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체코에서 들려온 소식이죠. 맞습니다. 5조 6천억 원. 이 초대형 수주 소식이 오늘 저희 분석의 핵심인데요.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어떻게 실제 회사의 현금 흐름으로 또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도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단계로 나눠서 한번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4단계요? 네, 첫째는 이 5조 6천억 원 수주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는 이 수주 잔고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숫자로 증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이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 시장의 온도를 좀 체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리스크, 그리고 또 다른 기회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5조 6천억 원. 정말 들을 때마다 엄청난 규모인데 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게 전부 원자로에 대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 있습니다. 이 계약은요,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가지요? 네, 첫 번째가 약 5조 원 규모의 핵심 계약인데요. 이게 바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들어갈 주기기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주기기라면 그 원전의 심장부라고 하는 핵심 설비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델이 바로 APR-1000입니다. API 순위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바로 그 한국형 원전 모델이군요. 네, 사실상 한국 원전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수준은 단순히 부품 몇 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술력을 통째로 수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기술력 자체를 수출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7천억 원 정도가 가스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입니다. 아, 가스터빈도 있군요. 네. 원자력뿐만 아니라 회사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인 가스터빈 사업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거죠. 그렇군요. 원자력과 가스터빈 이 2개의 엔진이 동시에 힘을 받은 셈인데 제가 자료에서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어요. 이 총액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이번 수주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내부적으로 기대했던 금액이 한 3조 8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3조 8천억 원이요? 네, 그런데 실제 계약액은 무려 1조 8천억 원이나 더 많았던 겁니다. 와, 1조 8천억 원이나요? 이 차이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시장이 두산의 협상력이나 이 APR-1000 기술의 가치를 얼마나 보수적으로 봤는지, 그리고 그 예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을 증명해 보인 거고 이건 앞으로 다른 수주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선례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준점 자체가 올라간 거죠. 여기에 뭐랄까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너스요. 계약 대금을 전부 유로화로 받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금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거든요. 만약 그 기간 동안 유로화 가치가 원화보다 강해지면 두산은 계약서에 찍힌 5조 6천억 원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아,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규모, 내용, 조건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그렇다면 이 서류상의 승리가 어떻게 실제 현금으로 또 튼튼한 재무 구조로 이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수주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졌던 가장 큰 의구심.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요? 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대규모 수주가 정말 가능할까? 이 물음표를 이번에 완벽하게 느낌표로 바꾼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 평가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평가는 두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단계에서 두산이 이걸로 얼마나 벌까? 이 구체적인 계산의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 막대한 수주 잔고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주 안정적인 매출로 재무제표의 순서대로 반영될 거고요. 그게 곧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견고한 재무 구조 개선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특히 원자력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가스터빈 사업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산의 성장이 외발 자전거가 아니라 두 개의 튼튼한 바퀴로 굴러간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점이 장기적인 안정성 면에서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분석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재 주가 수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제가 분석한 자료들은 현재 상황을 기회를 활용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회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불안이나 예를 들어 미국 원전 산업과 관련된 단기적인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잠깐 조정을 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기업의 본질 가치에 비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죠. 노이즈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시군요. 좀 더 구체적인 접근법이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특정 가격을 족집게처럼 예측하려 하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산에너빌리티의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요. 특정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가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선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아,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때 주가가 급락했지만 결국 주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한 18,000원 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었죠. 핵심은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매수 구간을 설정하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겁먹기보다는 그걸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되면 원전 생태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함께 주목할 만한 다른 기업도 있을까요? 네, 두 기업이 함께 언급됩니다. 바로 BHI와 한전기술입니다. BHI와 한전기술이요? 네, BHI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가총액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의 수주잔고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현재 기업 가치보다도 크다는 거니까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한전기술은 어떤가요? 한전기술 역시 이미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수주를 따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좀 눌려있다는 점이 기회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두산이라는 큰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실력 있는 협력사들도 함께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리스크나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두 가지 주요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관련 계약 조건입니다. 아, 그 기술료 문제 말씀이시죠? 네. 현재 이 계약 조건이 우리에게 다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건 시장에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바로 그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쯤 이 불리한 조건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지금까지 주가를 억눌러왔던 가장 큰 리스크가 오히려 엄청난 호재로 바뀌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호재로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군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즉 소정 모듈 원전 사업의 진행 속도입니다. SMR 분야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뉴스케일의 사업 추진이 최근에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게 변수입니다. SMR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는데 이건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상대적으로 아주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아, 뉴스케일 말고 다른 것도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로 이 엑스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를 담당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쪽이 좀 늦어져도 다른 쪽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MR이라는 큰 흐름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 여러 경주마 중에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의 경쟁 구도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두산은 그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주자와 손을 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리스크 요인 안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함께 있는 셈이죠. 여기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게 체코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있나요? 그럼요. 지금 물밑에서는 이스라엘, 중동, 베트남 같은 신규 시장 진출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이 나라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절실한데 한국형 원전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죠. 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두산에너빌리티의 5조 6천억 원 수준은 회사의 펀더멘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더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제가 본 자료들은요, 현재 상황을 단순한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이건 곧 막대한 규모의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끄는 이 원자력 에너지의 부활은 단순한 산업 트렌드를 넘어서 AI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뭐랄까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필수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번 체코 수주는 그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은 아니었을까요? 현재 시장은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과연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